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조금 전 시작돼 진행 중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한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을 남측과 진행한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또 금강산 시설을 북한식으로 새로 건설하라고 해 독자 개발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과 내일 잇따라 아베 총리를 만납니다. 오늘은 총리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내일은 공식 면담을 갖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일 관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데 대해서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국제규범을 준수했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잦아진 러시아 군용기 무단 진입의 배경과 그 속내를 짚어봅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서 잠시 뒤 후속 대책을 내놓습니다. 국내 발생 피해 의심 사례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액상형 담배로 인한 폐 손상 환자가 1,400명이 넘고 사망자도 33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년여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입국 즉시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긴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 오늘 오전에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처음 언론의 모습이 공개된 거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이에 앞서 10시 1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검찰 차량에서 내린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검찰의 강압수사라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정 교수는 검찰에 7차례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비공개 소환 방침을 고수하면서 정 교수를 지하 주차장 등 별도 통로로 이동시켜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는데요.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정 교수에 이어 검찰 측도 부부장급 검사를 포함해 4명이 영장심사에 들어갔고 정 교수 측에서는 10여 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했습니다. 네, 앞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서 혐의 11가지를 적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인지 정리해볼까요? 네, 크게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증거인멸 관련 의혹으로 나뉩니다. 먼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즉 사문서 위조 혐의로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위조된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를 국내 여러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습니다. 위조 서류로 부산대 의전원 등 국립대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사립대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수당을 타는 혐의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운용사의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투자 약정금을 실제 출자금보다 부풀려 100억여 원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도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동원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교수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당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라는 두 가지 의혹을 11가지 범죄 사실로 나눴을 뿐이라고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입시 문제는 딸의 인턴 활동 내용과 평가에 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문제고, 사모펀드는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 씨 잘못을 더 씌우는 것으로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모두 증거인멸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오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부터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정 교수의 이 범죄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또 건강 상태도 오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네, 앞서 정 교수는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줄곧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진단서 제출 문제를 두고 한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앞서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사유로 건강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던 만큼 검찰은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신문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와 MRI 영상 등 모두 제출했다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입장차가 큰 만큼 오늘 영장 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심사 결과도 그만큼 늦어져 자정을 넘긴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 교수는 구치소에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 교수 측 해명의 진실성이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수사도 조 전 장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과잉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힘이 실리고 더 나아가 윤석열 총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이 지난 8월 말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나선 지 2달 만에 사실상 첫 성적표를 받게 되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국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과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었는데요. 정부가 유해성 검증이 끝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중증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폐 손상 사례는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10월 15일 기준 1,479건, 사망 사례는 33건으로 매주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2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상당수가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함유한 제품이지만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되지 않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고 기존의 관련 담배 등에 대해서도 제품에 함유된 유해 성분 보고 등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외국의 폐 손상 및 사망 사례 발생에 이어 국내에서도 폐 손상 의심 사례가 보고되는 등 현 상황은 담배와 관련된 공중보건의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액상형 담배 전자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흡연자 역시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혹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신체에 이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가 수립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배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5개 영역별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 제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 뿌리를 원료로 하는 니코틴액까지 담배로 관리하고 담배 및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를 제출받아 공개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의 회수, 판매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정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소년, 여성 등이 쉽게 흡연을 시작하는 원인이 되는 담배 내 가약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 손상과의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민간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중증 폐 손상자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성분 분석을 11월까지. 네, 액상형 전자담배 대책 관련해서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폐손상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그래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히 청소년이나 임산부 또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또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강조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공수처법을 놓고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까지 반대 뜻을 밝히고 있어서 오늘 협상에서 성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법안 통과 힘써달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이 얘기를 할 때 여야 반응이 사뭇 달랐는데요. 정치권에서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통령이 요청에 화답을 하듯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고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이 똑같은 주장만 반복한다면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부의 시간이 앞으로 닷새 남았다. 실행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말도 덧붙이면서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친문 은폐처이고 반문 보복처라면서 반대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자기 편의 범죄를 비호하고 남의 편에게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듯 공수처 강행 역시 이 정권의 독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과제 가운데 부차적인 문제지 공수처 설치가 곧 검찰개혁은 아니라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 축소와 폐지를 논하는 이 마당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미조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전히 야당 반발이 거센 것 같은데요. 오늘 여야가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선다고요? 예, 맞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오늘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한 차례 가졌던 3+3 회의, 다른 말로 6인 회의의 연장선인데요. 각 당 원내대표는 빼고 실무위원 3명만 따로 만나서 오늘 오후 2시에 만나는데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핵심 안건은 물론 공수처법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계속해서 공수처법 먼저 처리를 강행할 뜻을 밝혀왔고 사실상 오늘 협상을 마지노선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한국당이 대안 없이 반대를 한다면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야 3당과 협상을 해서 빠르면 29일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던 다른 야당도 애초 합의대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명씩이 만나는 6인 회의도 열리는데요. 여기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선거법 개정은 물론 공수처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과 내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정부에서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에 임명된 정은보 신임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어젯밤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양국 협상 대표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한미가 방위비 분담 2차 회의에 들어간 가운데 중동을 방문하고 있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취임 뒤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말해왔다면서 일본, 유럽 등을 거론하며 핵심은 방위비 분담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시아든 유럽이든 파트너와 동맹에 기대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이고 주택이나 군대 주둔, 배치 지원 등 무엇이든 방위비 분담을 도우라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찾아 우리 측과 함께 진행했던 금강산 관광 사업을 맹비난했습니다. 선임자들의 대남 의존 정책이 잘못됐다.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뒤 새로운 관광지구를 다시 지으라고 지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관광시설을 비난하고 또 철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요? 네,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종합적인 국제관광지구 건설 계획을 세우고 현지 지도를 한 건데 이 자리에서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의존 정책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에 우리 측이 지어놓은 시설들을 평가절하하고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족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관리가 안 돼 남루하며 또 건설장에 가설 건물을 방불케 해서 자연경관에 손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다만 남측 시설들은 남측과 합의해서 처리하라고 주문의 절차를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측이 협의를 제안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력이 약할 때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며 이례적으로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임자들이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 했다며 이로 인해서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돼서 흠이 남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대그룹과 함께 추진한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입니다. 김 위원장이 며칠 전에 김정일 시대의 대표적인 본보기였던 사리원시 협동농장을 깎아내린 데 이어서 또다시 아버지의 업적을 공개 비판한 셈입니다. 네. 지난해 평양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면 남과 북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했었는데요. 자, 북한이 독자적인 금강산 관광 사업을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과 북의 금강산 사업 재개는 지난해 평양선언 합의 사항입니다. 다만 대북제재 현실을 반영해서 조건이 갖춰지는 대로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고요.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는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찰에서는 남북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한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측을 내세워서 관광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남북 경제협력 형태의 사업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개발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금강산에 남측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밝혀서 우리 측의 관광은 열어뒀습니다. 김 위원장이 새로운 건설 계획도 구체적으로 내놨는데요. 고성, 비로봉, 해금강 등 관광지구를 3, 4단계별로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금강산 현지 지도에는 부인 리설주 여사와 여동생 김여정, 대남 정책을 담당하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대미협상 사령탑을 맡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 합숙소보다 못한 건물들이 세계적인 명승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정말 꼴불견이라며 김 위원장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네, 북한이 과거 한때 금강산이 우리 측 자산을 몰수하기도 했고요.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시설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통일부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통일부는 북한 매체 보도와 관련해서 의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 합의 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먼저 협의를 제안할 계획을 묻자 현재로선 북측의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자산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또 민간 측 투자 자산이 섞여 있는데 북한이 몰수 동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조금 전 김지선 기자의 보도에 이어서 북한 관련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강도 높은 발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해진 이 발언들 보면 꽤 발언 수위가 높습니다. 아직 다 접하지 못한 시청자분들이 있을 테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시설들, 그리고 민족성이란 건 찾아볼 수 없다. 건축미학적으로 낙후됐다. 자연경관에 오히려 손해다. 나무라기 그지없다 이런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표현 어떤 행간으로 읽어야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교적 솔직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남북 관계를 끊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과거에 그 평양 순환공항 그 참관에서도 이게 우리 그 소위 북조선의 문화와 풍습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특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현대식으로 지려고만 했지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조선의 특성에 맞는 건물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북한을 보려고 와서 이 외국 관광객들이나 오는데 이게 민족성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한국의 고유한 모양새 같은 걸 좀 해라. 하다못해 기아집 같은 거 이런 모양새라도 갖춰라 그런 거고요. 건축 미학적으로 김정은이 그 외양을 굉장히 신경 쓰는데 지금 11년 동안 방치했으니 얼마나 좀 낡았겠어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됐다. 이런 내용들 또 이 건물들을 질 때 자기가 스위스에서 유학했잖아요. 스위스가 얼마나 그 관광의 그 선진국입니까? 그거 보면 이게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저 화면이 나오네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인데 남측 시설이라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인지 너절해서 기분이 나쁜 건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남측 시설이라 기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관리 안 되고 11년이나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마음이 상한다. 이런 뜻이지 남한 시설이라서 상한 게 아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지를 이제 나눠서 보면 주민들과 당의 당국자들에게는 이거를 남한에게 맡겨놓고 그대로 방치했더니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관광도 못하는 거 아니냐. 자주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최선희를 대동한 거는 결국은 미국에게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어긋나지 않는데 왜 이것까지 남한하고 못하게 하느냐 이거 따지는 거고요. 또 한국에 대해서는 또 은근히 그 작년 9월 달에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조건이 갖춰지면 최우선적으로
재개한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제 닥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경고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상태로 방관할 수 없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정 남한이 다시 못한다면 우리라도 다시 하자.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사실 북한에 지금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매일같이 차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서 이게 금강산도 남한하고 협력 사업을 안 했으면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남한하고 협력 사업한다 그랬다 오히려 망쳤다. 이런 말투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남한하고 안 된다면 우리 혼자라도 하겠다. 이런 것이 가장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좀 정리를 제가 드리자면 이 뭐 남측과 함께했다는 것보단 너절함에 강조를 했다. 그리고 내부 결속의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미국에게 대북 제재를 좀 풀어달라는 일종의 메시지도 되겠고 우리에게도 경고 겸 방관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사실 좀 주목할 부분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 내용에 주목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달았던 단서들 가령 뭐 남녘의 동포들이 오면 환대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라던가 또 남측의 관계 부분과 합의를 해서 드러내겠다 이런 부분에 또 방점을 맞추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걸 만약에 철거를 하더라도 우리 측과 당연히 협의를 거쳐서 하겠죠. 지금의 설명대로라면. 이렇게 제가 평가하면 좀 과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실상 방관이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남북 간에 금강산에 있는 모든 시설 다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너절한 시설들을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드러내는데도 남한하고 상의해라. 그 얘기는 남북 대화를 하란 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태로 안 된다는 것이지. 따라서 현대아산이 됐든 통일부가 됐든 서로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철거하고 다시 개선하자. 뭐 이렇게 남북 대화가 트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숨어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스웨덴에서 이 북미 간의 실무회담 할 때도 북한 측에서 원산 갈마지구의 작업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년 4월에 소위 그 태양절이라고 하는 김일성 생일날 그게 이제 개관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거기 맞춰서 북미 간에라도 협력 사업을 하자.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은 안보리 제재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미국하고 협력을 하면서 남한하고도 관광을 틔우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부정적인 메시지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또 이번에 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을 한 점도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주목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국과 대화 담당자잖아요. 또 육자회담 차석 대표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최선희는 김명길의 바로 그 위에서 북미회담의 총사령탑이 됐고요. 물론 외무상보다 바로 밑이지만 최선희를 대동했다고 하는 건 사실 이 금강산 사업은 남북 사업인데 왜 저 사람이 갔을까? 그건 분명히 미국이 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스웨덴에서 이 관광 사업을 브리핑한 게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요. 트럼프의 사이가 쿠시너라고 있잖아요. 이방카 남편. 이 사람이 사실 미국에 지금 현실적으로 실세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관광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 사람이 원산이나 금강산에 투자할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트럼프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작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그 정상회담 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마리나 베이 호텔 그 꼭대기에 그 배 모양으로 드러낸 수영장이 있는 그 호텔 회장이 트럼프 친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건설업을 한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의 부동산이나 이런 관광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하고 해서 관광 사업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미국의 협상 담당자들은 읽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 큰 재건이 있을 것 이런 말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발언을 뭐 이어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이번에 얘기를 할 때 이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언급을 했어요.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년 동안 방치가 됐다. 네.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 그 선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인 김정일 국무위원장이란 말이죠.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이번에 백마 타고 소위 백마 타고 백두산을 올라갔다 그러는데 물론 기차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그냥 말에 올라탔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이미지 정치로는 백마를 타고 신비로운 모습을 나타내면서 결국 결심한 내용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한다. 이거는 사실 2013년이죠. 3년상 탈상하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아버지로부터 독립해가면서 그러나 할아버지하고는 좀 더 늦게 할아버지의 이미지라 자기와 매치시키면서 그 김정은이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다른 소련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서기장이 새로 이제 되면은 전임자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 내가 이제 총사령관이다 이런 걸 알리는데 북한은 특이하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선대였기 때문에 거의 비난을 자제했는데 사실은 자기 아버지를 비난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자기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이거는 달리 해석하면 자기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게 주는 만약에 비핵화의 단계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에게도 우리는 다른 길. 근데 다른 길에 아직 정체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제일 확실한 건 자력갱생을 위주로 하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80만 톤 식량 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마냥 중국에 기댈 수도 없고 자력갱생은 하는데 자력갱생과 함께 남북관계, 북중관계, 북러관계 이런 걸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베는 지금 북일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새로운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도 꼭 반드시 도발하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렇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제 그 근원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면 결국 대북 제재가 풀려야 우리 금강산 관광도 하고 개성공단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뭐 두 정상이 실무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어쨌든 끈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고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할까요? 일단 김정은은 승부수를 띄운 것 같고요. 스웨덴에서 점심시간 때 대사관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4시간 동안 또 회담하고 충분히 자기 입장들은 설명을 했는데 아마 점심시간 때 이미 오늘은 합의하지 않는다. 그거를 김정은한테 지시를 받아서 평양에서 미리 마련해간 선언문을 비건한테도 읽어줬다는 거예요. 비건한테 먼저 읽어주고 대사관에 와서 다시 읽었는데 이거는 북한 특유의 협상에 있어서의 벼랑끝 전술로 결국은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었지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내침으로써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데 시간은 북한 편이다.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 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국내 정치적인 여건 그리고 지금 뭐 쿠르드족 문제 심각하잖아요. 터키하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펼쳐지냐 또 탄핵 국면 그리고 대선 국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도 낮은 단계라도 이번엔 합의를 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빅딜은 전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낮은 단계의 합의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는 김정은이 결심하기보단 트럼프의 결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금강산 개성공단 투자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런 부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잇따라 진입했습니다. 마침 오늘 서울에서는 방공식별구역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한러 합동군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합동군사위를 하루 앞두고 러시아가 군용기를 6대나 카디지에 진입시킨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이례적인 상황이 또 발생해서요. 우선 어제 러시아 군용기들의 카디지 진입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우리 측 카디지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는 모두 6대입니다. 조기 경보기 1대와 전투기 3대, 장거리 전략 폭격기 2대였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먼저 9시 23분쯤에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카디지에 진입해 선회 비행을 하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뒤이어 오전 10시 41분쯤에 수호이 27 전투기 1대와 투폴레프 95 전략 폭격기 2대가 카디지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이 폭격기들은 한반도 주변을 휘돌아서 일본 측 방공 식별구역에도 진입하고 제주와 서해 카디즈까지 다녀왔습니다. 오후 2시 44분쯤에 카디즈에 진입한 다른 러시아 전투기 2대가 이 폭격기들과 합류해서 카디즈를 완전히 빠져나간 것이 오후 3시 13분입니다. 어제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즈에 진입한 횟수는 4차례였습니다. 그간 러시아 군용기들의 카디즈 진입이 여러 번 있었지만 어제처럼 6대가 잇따라 진입한 것은 이례적으로 꼽힙니다. 네, 지난 7월에도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즈에 진입을 했는데 심지어 독도 영공까지 침범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전투기가 사상 처음으로 그때 경고 사격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영공 침범은 없었죠? 네, 이번에는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전략 폭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서해를 왕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했습니다. 물론 영공이 아닌 부분을 골라서 갔고 우리 공군도 F-15K와 KF-16 등 주력 전투기 10대를 긴급 출격시켜서 대응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을 추적 감시 비행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 통신을 보내는 등 전술 조치를 통해서 러시아 군용기들을 카디즈 밖으로 퇴거 조치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러시아 군용기들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했다고 했는데 우리 섬 사이를 비행했는데 영공 침범은 하지 않았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부분은 영공과 방공 식별 구역의 개념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우선 영공은 한 국가가 영유하는 영토나 영해 위에 있는 상공을 의미합니다. 예. 국제법적으로는 영해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약 22km 떨어진 지점까지 영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우리 해안선을 따라서 그어져 있는 빨간 선이 영공을 표시한 겁니다. 예. 보시면 울릉도 영공과 독도 영공 사이에 공역이 있는데 러시아 군용기는 이곳을 지나간 겁니다.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설정한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입니다. 항공기는 지상 차량과 함선보다도 속도가 훨씬 빠르고 포착하기가 어려워서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별구역은 더 넓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 때문에 방공 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는 한 국가가 주권을 가진 영공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방공 식별구역을 통행하기 24시간 전에 해당 국가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카디즈는 1951년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극동방위를 목적으로 처음 설정했습니다. 이후 우리 국방부가 지난 2013년, 그러니까 카디즈가 설정된 지 62년 만에 이어도와 홍도까지 포함하도록 카디즈를 확대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자, 합참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가 올해만 20번이나 카디즈에 진입했다고 하던데 러시아가 자꾸 이러는 의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러시아는 카디즈를 포함한 각국의 방공 식별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행하는데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최근 태평양과 대서양 등 공해 상공에서 장거리 군용기들의 비행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교 분야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 관계가 반영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파기되면서 미러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후 미국이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러시아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군사적 경고를 보내는 차원에서 카디즈 또 일본 방공 식별구역인 자디즈에 러시아 군용기들이 자주 진입하는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침 오늘부터 서울에서 한러 양국 합동군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던데 이 문제 논의하겠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한러 합동군사위가 열리는데요. 방공 식별구역에서 양측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국 합동군사위는 방공 식별구역과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비행 정보를 교환하는 직통 전화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양국 국방부는 지난해 이미 직통 전화 설치에 합의하고 양해각서 문안 협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진전이 없다가 지난 7월에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으로 우리 전투기가 경고 사격까지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양국이 다시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선 겁니다. 우리 측은 이번 합동군사위에서 어제 러시아 군용기 6대의 카디즈 진입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반응과 또 합동군사위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어제 일본에서는 새 일왕의 즉위를 국내외에 알리는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평화를 기원하고 헌법 준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일왕은 상징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현실 정치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무척 관심이었는데 헌법 관련한 얘기를 했군요. 네, 전후 세대로는 처음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이 국내외에 어떤 각오를 드러낼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왕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평화 염원이었습니다. 일본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의 역사관을 이어받아 평화주의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헌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憲法にのっとり日本国および日本国民統合の象徴としての務めを果たすことを誓います。 네, 헌법에 따른 일왕의 임무를 강조함으로써 평화헌법 수호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베 정권의 개헌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만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와 상반된 시각을 드러낸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일본의 종전 기념일인 지난 8월 15일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한다며 침략 역사에 대한 참회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네, 나루히토 일왕과 아베 총리 과거사에 대한 인식부터 다른데 즉위 의식에서 아베 총리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2분 남짓한 축사를 통해 일왕의 상징성을 부각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통합을 상징하는 일왕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치적 권한이 없는 존재로 거듭 규정한 셈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象徴としての責務を果たされるとのお考えと、日本国及び日本国民統合の象徴とあおり、心を新たに。 아베 총리는 축사를 마친 뒤 일왕 즉위를 축하하며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즉위식은 30분 만에 마무리됐고요. 저녁에는 일왕 부부가 180여 개국 대표로 참석한 해외 사절 400여 명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예. 자, 아베 총리 각국 대표의 회담 자리들도 어제 마련했는데 우리로서는 이낙연 총리와의 회담이 가장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관련 일정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는 어제 연회에서 짧은 인사를 나눈 데 이어 오늘과 내일 잇따라 만납니다. 이 총리는 오늘 저녁 아베 총리 부부가 외빈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고 내일은 총리 관저에서 면담을 합니다. 양측은 내일 오전을 목표로 정확한 시간을 조정 중인데요.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회담 시간이 10분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 정부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한 상황에서 이번 짧은 만남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이후 끊긴 두 정상 간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을 조사하는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오늘 새벽 미국에서 돌아온 김 전 회장을 공항에서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여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2016년에도 별장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네, 2부에서는 전국 대담 코너에서 정치권 핫이슈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